이번 주 목요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안건이라 할 수 있죠.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번 상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이사진의 의무를 회사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주주로 확대할 것인지 놓고 펼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오너,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회사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니까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경제계에서는 일부 강성, 소액주주의 빈번한 소송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 방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여러분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있었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가 무슨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알지 못하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토론회에서 찬성 측 입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주로 정치권과 소액주주 쪽에서 주장하는 의견인데, 이 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너 중심 경영진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주로 경제계와 기업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반대 의견을 정리하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이 주주들이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서 경영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인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어렵고 장기적인 성장도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사의 행위가 주주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져서 소송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쪽 의견에 더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둘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찬성 측은 주주 이익 제고를 이유로, 반대 측은 기업 효율 경영을 이유로 대치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가지가 대치되는 것인가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영되도록 하는 게 주주 이익 제고로 이어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회사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달라서 이걸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주주와 소액주주, 오너와 개미의 이익이 대치되기 때문에 발의가 된 건데, 다들 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논의에서 핵심 당사자들인 재벌 오너들은 뒤로 다 빠져 있고, 그들을 대변하기 위한 실무자들이 나와서 오너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회사냐 주주냐 이게 아니라 오너냐 개미냐 이거인데, 이걸 아무도 똑바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수가 없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불과 반세기 만에 폭풍 성장을 이룬 국가라는 점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기적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선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이 산업들을 성장시켰기 때문인데요. 그 반대급부로 재벌이라는 소수 가문에 의해서 이 국가의 경제가 좌우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죠. 이러한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정권에서는 재벌 청산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본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오너 지키기에 너무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입이 된 겁니다. 지금 삼성, 현대, SK, LG 이런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3세대 정도까지 넘어왔는데요. 그 다음 오너 4세대, 5세대 이후의 승계 작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일부는 망하는 회사도 나올 것이고, 인수합병이나 계열분리 같은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은 오너가 내려야 되는, 시스템 대신에 오너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가 오너만이 아닌 모든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여전히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가 창업자이자 대주주이자 고문, 의장 이런 역할들로 입김이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사티아 나델라나 앤디 제시도 창업자들의 눈치를 보긴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CEO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진다. 이것이 진정한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회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회사에서 과연 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애플의 팀 쿡 같은 CEO들은 지금 거의 5년을 넘어서 1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경영을 잘하니까 이사회가 계속해서 신임을 하고 배당이나 자사주를 통한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 말고도 실적이나 신사업을 통한 장기적인 주가 부양책까지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 보면 어떤가요? 대충 3년 정도 하면 물갈이 한번 할 때 됐다 해서 대표를 교체하고, 이번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나 호텔에서 1년 만에 대표를 교체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장기 비전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1년, 길어야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기업 말고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4년 중임제라서 잘하면 한 번 더 시켜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라 대통령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임기 초반에 적응하다가 시간 좀 지나고 임기 후반에 레임덕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이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건 3년, 4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답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를 대통령 2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까지는 단임으로 하고 최소한 다음 대선부터는, 아니면 2030년부터는 중임제로 가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라 하면 최소한 5년,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계획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장기 비전을 세우기 참 어려운 사회라서 앞으로가 더더욱 걱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 극단성인데요. 정답만 골라야 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생각이 꽉 막혀있고 협상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금투세 관련해서도 그대로 실시할지 폐지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막판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얼렁뚱땅 결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가릴 거 없이 코스피, 코스닥 다 탈출했고 증시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증권사에서도 양쪽 케이스별로 시스템을 준비하다가 시간적, 금전적 비용 소모도 심했고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잖아요. 완벽한 결정을 늦게 하는 것보다 불완전한 결정을 일찍 하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놓고 그 다음에 복구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건 국내 정치가 아니라 외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너무 중요한데, 어느 정권에서는 미국에 붙고 어느 정권에서는 중국에 붙고 그러다가 양쪽에서 팽당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다시 상법 개정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논의는 데드라인을 명확히 정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부와 국회가 주는 신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상법 개정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고 앞으로도 똑바로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 법까지 바꿔서 하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적을 바래도 모자랄 판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 최대한 빠르게 무언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가 문제인지 제가 감히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굳이 정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경제 얘기를 할 때 정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나라가 좋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란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희망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죠. 한국인들은 정말 똑똑하고 빠르잖아요. 저는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 스마트와 스피드라 생각하거든요.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 팔란티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핫한 게 떠오르면 제일 먼저 따라붙는 게 한국인이고요. 반대로 여기 아니다 싶으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것도 한국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보고 냄비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이 좋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단추할 수 있는 상법 개정,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2024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한국 경제에서 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지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